자,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어쨌든 반갑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쉬었다가 강의를 하면 말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니까 한두 시간은 좀 더벅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자, 서양윤리 1, 2월 달 강의는 동양 한국윤리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될 거고요. 보통 뭐 첫 강의 때 오리엔테이션 비슷한 걸 하는데, 그냥 제가 작년이구나. 작년 12월 달에 합격 설명회인가?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보시고 그냥 대충 확인을 하시면 될 텐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과가 거의 내용학과죠. 그죠? 교과 교육로 어떤 과목들을 보면은 교과 교육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과목들이 있긴 한데 내용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추가되는 교과죠. 교과인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론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그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설명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이론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로. 주제가 있고, 개념이 있고, 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든 이론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론이든 간에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제란 결국은 그 학자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저술을 했는가죠. 뭐 다 아실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국어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좀 있으면 플라톤을 할 텐데, 플라톤의 국가편이라는 게 있어요. 플라톤의 주저죠. 한 50살 정도, 50살 정도에 쓰던 주저인데, 이 국가라는 대화편을 플라톤이 쓸 때 주제의식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이런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국가편의 주제는 올바름입니다. 올바름.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이게 주제입니다. 국가편 전체의 주제거든요. 전체의 주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소주제들이 있죠. 소주제들, 용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뭐 덕은 어떤 건가, 뭐 이런 소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이론이든 간에 그 학자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론들은 그 주제의 결론을 얻기 위해 쓰여져 있는 것들이고 제시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출제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기출문제 보시면 위에 묻잖아요. 물음으로 묻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막 묻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이론에 대해서 물을 때 결국 그 이론이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주제가 출제의 범위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할 때 그 학자가 도대체 무슨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무슨 주제를. 그리고 이거는 기출의 주제가 돼요.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덕이란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상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루었던 주제들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주제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물론 주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학자에 여러 주제들이 등장을 하고, 자, 이게 있으면 이와 관련된 이론이 있겠죠. 그렇죠? 뭐 덕이란 뭐냐라고 물었으면 거기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 이론은 기본적으로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키워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모든 이론에는 소위 중심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그게 물론 복수로 존재하겠죠. 이 중심 개념들이 있고, 이 중심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들이 또 존재해요. 이 개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동반되는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개념들이 있거든요. 이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개념은 반드시 의미를 가지죠. 개념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든 간에 의미가 있고, 학문의 발전이란 이 개념의 의미가 바뀌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개념의 의미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동양윤리에서 예를 들어
인성 같은 거 있잖아요. 인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성에 대한 맹자의 관점, 뭐 순자의 관점, 나중에 그 뭐 성리학의 관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 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학자들 이 개념의 의미가 변동되어 나가는 과정이 학문의 발전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학자들마다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고 그 용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는 의미들이 달라요. 이 말은 뭐냐면 동일한 개념에 대해 서로 비교가 되고 뭐 비판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학자가 사용한 개념들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때 개념을 이해한다는 건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개념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달리 말해서 개념을 정의하는 거죠. 개념을 정의하는 거죠. 그런데 정의할 때 보면 정의되는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들이 또 있어요. 소위 왜 정의하는 문장은 피정의항과 정의항이 있잖아요. 피정의항은 물론 주어 자리에 피정의항 그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 있으면 정의항에 들어가는 개념들, 중요 개념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의미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자, 다음에 이게 논리라는 게 뭐냐면 그 이론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론은 여러 문장들로 구성되죠. 단일 문장으로 구성되는 이론은 없습니다. 여러 문장들로 구성되죠. 그 문장들은 전부 개념으로 구성됩니다. 개념이 모여 문장을 명제를 만들잖아요. 개념들이 모여서 명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러 명제들의 집합체가 이론이에요. 여러 문장들의 집합체가 이론인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천재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문장들 사이에 논리적 정합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겁니다. 문장 A, 문장 B, 문장 C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되어 있고 다음에 이 주제와 관련된 결론을 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들로 형성된 다수의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이 개념들로 구성된 다수의 문장들 사이에는 논리적 관계가 있습니다. 논리적 관계가 있는데 논리적 관계가 있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귀납법을 사용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론은 대부분 다 연역법을 사용할 텐데 전제와 결론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전제와 결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개념을 아시고 그 개념들로 구성된 이론들 있잖아요. 문장들, 그 다수의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적인 이론 안에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뭐가 전제인지, 뭐가 결론인지, 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론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 왜 학문의 발전은 개념의 의미가 변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동일한 용어에 대해서 상이한 학자들이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서양 윤리 보시면 서양 합리론에 데카르트, 물론 중간에 철학에서는 말브랑슈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우리는 말브랑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데카르트 있고 스피노자 있고 라이프니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라이프니츠 뭐 이런 사람들 할 필요 없고 데카르트도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윤리과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런 용어가 있어요. 실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냥 중요한 이야기 아니니까 있는데 데카르트가 실체 이원론자예요. 데카르트가 그래 실체란 뭐 연장 실체, 사유 실체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실체가 두 개면 안 되지. 실체는 완전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두 개일 수 있냐 막 고민을 해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실체 개념을 비판을 하고 실체는 무한실체 하나밖에 없다네 라고 실체라는 이 개념의 의미를 바꿔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형이상학 이론이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데카르트를 비판하면서. 그런데 라이프니츠한테 가면 실체는 하나가 아니야. 실체는 무한해. 원자들 각각 하나가 전부 다 실체들이고 그 원자들 그 무한한 원자들은 그 각각이 완전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소위 말하게 실체 거의 무한 실체.
다수죠. 좀 전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실체 개념을 또 바꿔요. 이러면 형이상하게 또 바뀌어요. 학문의 이론이란 그 학문의 발전이란 그냥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위에 선대의 이론들을 받아 안아가지고 비판하고 확장하고 보완하고 이러면서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개념의 의미들이 변동되어 나가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뭐 덕이라는 개념을 이제 볼 텐데 덕에 대한 의미가 학자들에서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걸 파악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교한다는 건 그 같은 점과 차이점을 아는 거죠. 비판하고 당연히 후대학자가 비판하는 게 많겠죠. 비판하고 자 그런 시각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가 여러분들 아마 그 보충 자료하고 개념집을 드렸을 텐데 그 보충 자료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강의 내용 요약이라고 되어 있죠. 강의 내용 요약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요걸 좀 드리려고 만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논리를 전개되는지 그리고 이것도 봅시다. 거기 보시면 학습 포인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보충 자료에 학습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거 적어도 요거 이 학자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라면 소크라테스가 다루었던 주제가 무언지를 모아놓은 겁니다. 문제의 형식으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개념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요거 아마 이거 있죠. 요거 있죠. 요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학자가 사용했던 중심 개념들, 주요 개념들을 좀 모아놓은 겁니다. 모아놓고 강의 내용 요약이라는 건 논리 전개를 좀 파악해 보려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리 전개.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거예요. 보시면 될 거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요걸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플러스 충분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린 지금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 주어져 있는 시간 안에 이렇게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없습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암기도 하기 힘든 데다가 이해가 동반되지 않으면 문제를 꼬우면은 못 써요. 마치 그냥 수학 공부하는 애들이 아무 이해 없이 공식만 줄줄 외웠다가 응용 문제 좀 까다롭게 내면은 전혀 손대 못 드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충분히 이론을 이해하고 이때 이해한다는 거 주제를 이해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논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은 그냥 그 정보를 드리고 조금 그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험 안 치거든요. 시험을 안 치기 때문에 제가 암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왜 암기합니까? 뭐 하려고 안 그래도 외울 것도 많은데 어쨌든 외우고 이해하는 건 여러분들이 몫입니다. 제가 해야 될 거는 좀 용이하게 시간 뭐 이해할 때 이해하는 시간을 줄여드는 그런 역할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그 공부를 좀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마 해야 될 양이 꽤 많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공부를 좀 하셨던 분도 있고 아마 첫 출발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서양, 동양, 한국 윤리만 해도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정치, 사회, 사상 가면은 또 그 이론들이 굉장히 많고 학자들도 많고 교과 교육론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학자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과정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하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정말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될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노력을 하셔야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 너무너무 이해 안 돼가지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매몰된다든지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넓게 다음에 대신에 반복 횟수를 높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전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오답 노트 같은 거 왜 중고등학교 때 왜 수학 문제 하면 오답 노트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냥 오답 노트처럼 이해 안 된 부분 노트로 만들어 놓고 넘어가세요. 그냥 전혀 이해 안 되면. 근데 이게 이게 웃긴 게 인문학은 좀 웃긴데 이거 다른 거 하다 보면 이해돼요.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걸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데카르트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스피노자 하다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서 데카르트가 뭐 이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반복 횟수를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영 안 되면 그냥 암기하는 게 나아요.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세요. 넘어가 버리고 뭐 오답 노트 비슷하게 옆에다가 이해가 안 됐던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면 무엇 이해가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도대체 왜 이해가 안 되는지, 무엇가 이해가 안 되는지는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복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반복 횟수를 높이세요. 왜냐하면 이걸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뭐 2번 반복하는 것보다 3번 반복하는 게 반복 횟수가 그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인 거 이해하는데 그거 막 붙잡고 예를 들면 뭐 칸트 하나 붙잡고 선어지가 뭘까 하다가 그냥 뭐 한 달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영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 대신에 안 되는 건 확인해 놓고 넘어가시란 말입니다. 넘어가시면서 그 전체적인 이론, 전 영역 있잖아요. 전체적인 전 영역 이론을 그 좀 이렇게 많이 반복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뭐 어떤 분들 보면 그게 막 매달려 가지고 선어의지 개념 가지고 일주일 어리석은 짓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짓. 왜냐하면은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잖아요. 시험을 준비하지 지금 그 학자가 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뭐 잘 아시겠지만 교재는 작년에 제가 출판한 요 교재 올해도 그대로 쓸 거고요. 이 교재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심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물론 이 교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한 모든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노력에 따라 보충도 좀 하셔야 될 것이고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여러분들 비용을 지불하고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그 1차적인 목표는 그래도 그 최소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보자 라는 목표를 우선적으로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이 뭐 여러분들 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 질문할 거리나 이런 거 있으면은 무서워하지 마시고 제가 사람 잡아먹고 하진 않으니까 식인종도 아니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뭐 저도 뭐 사람들 성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공중 앞에서는 낯을 가리지 않는데 제가 그 1대1로 만나면 낯을 가려요. 그 스타일이 차라리 대중 속에 대중을 상대로 할 때 낯을 가리진 않는데 왜냐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1대1로 만나면 낯을 가립니다. 좀 낯을 가리고 하는데 어쨌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묻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하시면 될 거고요. 자,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 자, 뭐 더 긴 이야기는 할 필요 없이 그냥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소크라테스부터 봅시다. 소피스트는 상대주의 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하실 때는 그 교재 제2 교재 안에 그 원문들이 좀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제 생각이 아주 대표적인 원문이라고 생각해서 실었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 읽지는 않을 겁니다. 다 읽지는 않을 거니까 복습을 하실 때 반드시 여기 실려 있는 원문들은 꼼꼼하게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소크라테스부터 하고 수업은 여러분 보충 자료의 그 강의 내용 요약이라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그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수업을 한번 진행해 봅시다. 소크라테스입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죠? 생겼고 그 전기 뱀장어, 뭐 따끔 뱀장어 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소크라테스 당대에 사람들은 그 아테네 시민들은 소크라테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그로플 뭐 이렇게 길 가다가 소크라테스한테 붙잡히면 오늘 하루 재수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분이고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아테네가 믿는 신을 부정했다라는 나이 70 좀 넘으셔서 이렇게 사형 선고받고 돌아가신 분이시죠. 근데 물론 그 플라톤 같은 분들 때문에 이제 뭐 됐지만은 실제 역사에서 소크라테스는 죽을 만해서 죽은 겁니다. 이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아테네 민주정을 파괴했어요.
파괴했고 그 매국노가 많아요. 스파르타 이런 데를 망명해가지고 아테네의 비밀 다 불어버리고 뭐 그런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서 죽을만 했습니다. 죽을만 했거든요. 물론 소크라테스가 그런 건 아니죠. 제자가 잘못했는데 왜 스승이 죽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 심한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 아테네를 외국에 이렇게 팔아먹은 거의 매국노 같은 제자들이 소크라테스 제자들이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뭐 거의 정치적인 죽음이라고 봐야 되죠. 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윤리학의 출발점이자 서양에서는 뭐 거의 반신반인 대접을 받고 있는 분이고 제 생각에도 굉장히 뭐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했던 말은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볼 텐데 소크라테스 이론에서 가장 중심적인 건 자, 소크라테스가 평생 탐구했던 것. 아까 왜 주제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평생 소크라테스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자, 이게 윤리학이 이제 중심 주제로 등장합니다. 좋은 삶이란 뭐냐네. 도대체 잘 산다는 것, 좋은 삶, 잘 산다는 건 뭐냐? 인간으로서 잘 산다는 게 뭐냐? 인간으로서 좋은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이냐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개념이 해명이 돼야 되냐면 이게 해명이 돼야 됩니다. 좋은 삶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좋다라는 게 뭐냐? 좋은 삶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저 물음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 좋은 게 뭐냐라는 걸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좋음이 뭐냐? 달리 이야기하면 이게 뭐냐 이게? 인간으로서의 선이 뭐냐? 자, 이게 소크라테스가 던졌던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핵심적인 이론이 되었던 게 지덕일치설입니다. 지덕일치설. 자, 이게 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이론이 되었는지. 자, 소크라테스의 이론은 요 이론을 중심으로 나머지 이론들이 파생돼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 지행일치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요 이론부터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덕일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요 말의 의미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덕일치라는 말의 의미부터 살펴보는데 요 일치라는 말 있죠? 일치라는 말은 정확히 어떤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동일성이라는 말입니다. 동일성. 그러니까 치하고 덕은 다른 건데 어떻게 노력해서 얘가 합쳐진다라는 말이 아니고 요 개념하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말과 덕이라는 건 같은 것이다. 이게 지덕일치입니다. 지식과 덕은 같은 것이다. 그 본질에 있어서 지식과 덕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요 일치라는 말은 동일성이라는 말입니다. 지덕은 동일한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게 소크라테스의 일종의 결론이죠. 치와 덕의 관계와 관련된 결론인데 이 결론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내는지를 지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내는지를 살펴보는데 요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 논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플라톤의 그러니까 대화편 중 메논편입니다. 메논편에 요 논리가 가장 정치하게 그러니까 잘 정리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그 논리를 따라가 볼게요. 자, 메논편에서는 그 소크라테스하고 메논이 대화를 하는데 그 메논이 먼저 소크라테스한테 질문을 던져요.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이 질문을 던집니다. 덕은 가르칠 수 있냐? 우리가 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물론 맥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막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덕을 가르쳐 드립니다. 막 그랬거든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논이 소크라테스한테 덕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소크라테스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지식만을 가르칠 수 있다. 자, 덕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소크라테스가 제일 먼저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으라면 그건 지식이어야 한다네. 지식만을 가르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덕은 가르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덕이 교수 가능한지 교수 불가능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지식인지 지식이 아닌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전제로, 그렇죠? 가르칠 수 있는 건 지식밖에 없다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덕이 교수 가능한 것이라면 그건 지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덕이 지식에 속하지 않으면 그건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덕은 지식일까? 덕은 지식일까? 라고 물어요. 자, 이 논리를 밑에 있는 논리를 봅시다. 자, 소크라테스의 주장인데 덕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해요. 일단은 받아들이세요. 덕은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든 여러분 나중에 플라토리는 아리스토텔레스든 덕은 사람을 해치잖아요. 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좋음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덕을 소유한 사람을 언제나 좋은 상태로 있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덕은 좋은 것이에요. 덕은 그 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언제나 좋은 상태로 있게 하는 게 덕이에요. 그런데 자, 좋은 건 유익하죠.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겠죠. 유익한 것인데 그래서 덕은 유익한 거예요. 덕은 좋고 유익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돈은 여러분한테 좋고 유익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돈 좋죠. 돈 좋습니다. 돈 좋아요. 그런데 돈이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은 많죠. 뭐 로또 같은 거 됐는데 인생 망가지고 하는 애들 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권력 좋습니까? 그런데 권력이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돈이라든지 권력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아니죠. 자, 요거는 뭐 그 외적인 거니까 우리 내적인 거, 정신 내적인 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기계 이런 거 있습니다. 기계가 뭐냐면 그 의롭지 못한 걸 보면은 이렇게 막 의분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걸 잘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국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고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나아 보이긴 한데 이게 우리 정신의 하나의 요소인데요. 우리 정신 요소인데 이것도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잘못 우국하다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상하고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뭐 돈, 권력, 우리 정신 안에 있는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뭐 영리함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기꾼이 그 영리함을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큰 그 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영리함 같은 경우도. 자,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게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선하게 되기도 하고 악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해칠 수도 있고 우리를 더욱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좋게 하는 이런 것들이 선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X가 유익한 것이라면 좋고 유익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지성을 사용하여 바르게 이용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지성을 사용하여 바르게 이용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자, 돈이 우리 삶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바르게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돈을 바르게 이용해야 되죠. 권력이 나와 우리 사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선 그게 바르게 이용돼야 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체력이 있다 칩시다. 그 체력 가지고 약한 애들 때리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걸 바르게 이용해야만 좋은 것이 되죠. 그런데 이때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올바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써야만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만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렇죠? 자, 그건 우리 정신기관들 중에 무엇이 하겠습니까? 그런 판단은. 모든 판단은 이성이 하는 겁니다. 모든 판단은 이성이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성 혹은 이성을 통해 요걸 바르게 이용했기 때문에 유익하고 좋은 게 돼요. 달리 이야기하면 그걸 지혜롭게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신적인 것에 속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 영리함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참음 같은 거 있죠. 잘 참는 성향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예를 들어 인내 있죠. 인내. 여러분들 한국은행 틀려면 인내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한국은행 틀려면 어마어마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인내가 필요해요. 사기꾼들 기획자 가지고 한 사람 재산 다 이렇게 말아먹을 때 그 과정에서의 엄청난 인내, 자기의 욕구도 드러내지 않아야 되고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 정신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쁘지 않아요. 선하고 악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들도 우리가 지성을 사용하여 바르게 이용할 때에만 좋은 것이 된다. 좋은 것이 된다. 자, 여러 가지 덕들 있죠. 용기라든지 절제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뭐 다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것이죠. 자, 빛에 덕은 정신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고 아까 전제가 하나 뭐였습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덕은 소크라테스의 전제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왜 주제 있고 이해 개념 있고 논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학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는 그 사람들이 전제 그 학자가 전제로 사용하는 걸 그냥 오케이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 나중에 중세 같은 데 가면 완전한 선은 신이다 하잖아요. 이거 막 공부하면서 왜 신이 완전하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거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그래.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신은 완전하지 않아 이런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그 논리는 어느 시점에서는 중단해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자, 덕은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덕은 정신적인 것에 속하죠. 용기, 절제 다 정신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전제에서 보지만 덕은 좋고 유익한 거예요. 자, 그러면 덕이 정신적인 것에 속하고 좋고 유익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게 좋고 유익한 것이 되겠습니까? 지성에 의해 바르게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을 통해 바르게 사용됐다.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덕은 정신적인 것이 지식 혹은 이건 지성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죠. 이성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죠. 지식 혹은 지혜에 따라 바르게 이용된 것, 이게 덕입니다. 정신적인 것이 소크라테스는 심리,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대한 분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금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가면 우리 마음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하거든요. 이런 거죠. 요거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해서 플라톤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플라톤은 우리 마음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가 기계적인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정신 안에 속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렇죠? 요 기계적인 부분의 덕이 용기예요. 플라톤 보면 아실 겁니다. 용기거든요. 요 기계적인 부분의 덕이 용기예요. 용기거든요. 달리 말하면 요 기계적인 부분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매우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르게 소위 말해서 자신이 할 일을 잘 하려면 언제나 이성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이성의 명령에 따라 기계적인 부분이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상태가 용기라는 덕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덕은 정신적인 것이 지식에 따라 바르게 이용된 겁니다. 기계가, 예를 들어 기계가 이성이 알려주는 참된 지식에 따라 바르게 활용되면 그게 용기예요. 모든 덕은 이런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모든 덕은. 자, 모든 개별적 덕들은 지식이 정신적인 것들을 주도함으로써 형성된다. 이해되십니까? 요 말? 요 말 이해되세요? 이거 정신적인 거예요? 기계. 얘가 요 기계적인 부분에서 용기라는 덕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성에 의해 이끌어져야 돼요. 이성에 의해 이끌어져야 돼요. 이성이 이게 아까 왜 바른 사용이라 그랬잖아요. 올바른 사용이라. 그럼 올바른 게 도대체 뭘까를 이성이 파악하고 그 파악된 지식에 따라 이게 활용되면 그게 용기예요. 다시 보시면 모든 개별적인 덕들은 지식이 정신적인 것들을 주도함으로써 형성되기 때문에 지식은 개별적 덕의 본질이 돼요. 자, 용기, 절제, 어떤 게 있을까요? 수많은 덕들이 있겠죠. A라는 덕, B라는 덕, C라는 덕, D라는 덕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얘네들은 소크라테스에서 관점해 봤을 때 얘네들은 전부 다 정신적인 것이 지식에 따라 바르게 이용된 거예요. 얘네들의 본질은.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 본질이 뭐냐면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자, 그래서 개별적인 덕들은 모두 지식에 속한다. 지식이라는 공통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공통의 본질. 절제도 지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고 용기도 지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고 자, 공통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 지식이. 그 덕들이요. 자, 따라서 아레테는 덕은 지식입니다. 에피스테메는 아니죠. 아레테가 에피스테메. 아레테는 에피스테메입니다. 덕은 지식이다. 자, 요 말의 의미입니다. 덕은 지식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덕은 지식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모든 개별적 덕들은 정신적인 것이 지식에 의해 바르게 사용된 것들 될 것이고 따라서 모든 개별적인 덕들은 지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고 그것들의 공통 본질은 지식입니다. 이게 맨홈편에서 독과 지덕일치의 논리입니다. 이게 결론. 자, 요걸 잘 파악해 두시고요. 자, 그런데 요게 맨온의 논리거든요. 맨온의 논리인데 여전히 우리가 조금 궁금해하는 게 요 결론을 조금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해를 하려면 요 전제들에 사용되어 있던 개념들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덕은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덕이라는 게 뭐길래 좋은 걸까? 덕이라는 게 뭐길래 좋은 걸까? 자, 그리고 정신적인 것이 지식에 따라 바르게 이용된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지식은 무슨 성격을 가지는 걸까? 그때 사용되고 있는 덕의 공통 본질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지식은 도대체 뭘까? 그건 뭘까? 자, 요런 내용들이 좀 덧붙여져야만 지덕일치설의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지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논의를 한번 가봅시다. 덕과 지식의 성격에 근거한 지덕일치 논리를 지금부터 좀 볼 텐데 자, 일단 요 단어 아레테라는 단어 있잖아요. 요 아레테가 현재 보통 덕이다 덕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요새 나와 있는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간에 그 원서들 번역된 원서들을 보시면 요걸 덕으로 번역하는 건 거의 보지 못할 겁니다. 이 아레테라는 고대 히라버를 보통 훌륭함이나 탁월성으로 번역을 할 겁니다. 자,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전문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잘 번역을 하질 않고 올해 문제도 보니까 절제 탁월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훌륭함이나 탁월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아레테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도덕적인 의미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용어였어요.
굉장히 일반적인 용어였어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용어냐면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 독이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통 개나 고양이나 집에서 뭐 개, 고양이, 바퀴벌레, 바퀴벌레는 안 키우죠. 그 자기가 그냥 스스로 크죠. 그런데 걔네들 보고 독이 있다 이야기 안 하죠. 보통 인간에게 이렇게 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그리스인들은 아레테라는 용어를 모든 사물에 사용했어요. 하기 때문에 저걸 독으로 번역하면 그 뉘앙스가 잘 살질 않아요. 이것도 아레테가 있어요. 이것도 아레테가 있고 이것도 아레테가 있어요. 다 아레테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게 아레테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돼요. 아레테라는 용어는 이런 겁니다. 덕이란 각자가 지닌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여 그 기능과 관련된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상태. 자, 모든 존재자입니다. 모든 존재자들은 본질을 지녀요. 모든 존재자들은 본질을 지니는데 이 본질이라는 말은 좀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존재가 그렇게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A라는 존재와 B라는 존재를 구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하고 이걸 구분하죠. 이건 보통 뭐라 그러죠? 이걸 강단이라 그러나요? 이거 뭐라 그러나? 이거는 책상이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는 이걸 구분하죠. 구분하는 이유는 얘하고 얘가 본질이 달라서 그래요. 본질이 달라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본질이라는 말은 그런 말은 그것이 없으면 그 존재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존재도 없는 것. 그게 본질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본질이라는 건 결국 존재자들을 구분해 주는 어떤 기준이 돼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와 구분되지 않습니까? 고양이와 구분이 되고. 자, 그런데 재미난 건 요 본질 개념을 기능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기능. 에르곤이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하고 이게 본질이 다르다라고 했죠. 이것하고 이게 본질이 다른데 그 본질이 다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각자의 고유한 기능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본질이 다르면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것의 기능이 있죠. 이건 이것의 기능이 있잖아요. 책상은 책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은 해내지 못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그 존재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능이 있으면 이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능이 있는 곳엔 이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해야 할 일, 소위 그 구실이 있어요. 뭐 다움, 책상 다움. 책상이 책상답다라는 이야기는 뭐죠? 책상이 책상답다. 우리가 왜 이건 훌륭한 책상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레테가 있는 책상이네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어렵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본질을 잘 구현하고 있네 라는 말인데 책상이 자기 자신의 본질을 잘 구현하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공부할 때 제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막 깨지고 막 움푹 파이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책상에 앉아 공부하다 굉장히 힘들죠. 이건 달리 이야기해서 아레테가 없는 책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덕이란 뭐냐면 그 존재자들 각자가 가진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과 관련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을 훌륭하게 혹은 탁월하게 발휘하고 있는 상태. 이게 아레테예요. 이게 덕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도덕적인 의미를 가진 게 아니에요. 얘도 그래서 아레테가 있어요. 왜? 얘가 제가 지금 여기 책 넣고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거 잘하잖아요. 이놈 훌륭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탁월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덕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덕이란 각자가 지닌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여 그 기능과 관련된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상태.
상태, 이게 덕이다. 자, 덕 있는 상태는 그것을 소유한 존재의 본질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죠. 자, 여기 보세요. 모든 존재자들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근데 참 특이하게도 그때 사람들은 이 본질 개념을 기능 개념으로 봐요. 그러면 그 기능과 관련돼서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완전히 그러니까 훌륭하고 탁월하게 발휘하고 있는 상태가 덕이라고 했죠. 그러면 덕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신의 본질을 완전히 실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존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완전히 실현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례인데, 예른데 어쨌든 간에 예를 들면 도토리가 있죠. 도토리가 있으면 도토리 나무, 뭐 상수리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도토리 나무예요. 이 도토리 나무가 지향하는 본질은 상수리 나무예요. 그러면 도토리에게 있어서 최선은 뭐냐면 상수리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본질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 있잖아요. 자기 본질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 자기의 본질이. 그러니까 인간 제일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는 얘가 커서 우리가 삼고 있는 모범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커나가면 그게 인간으로서의 가장 좋은 상태에 있다. 최선의 상태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자기 자신의 본질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가 그 존재에게서는 최선의 상태예요. 가장 좋은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가장 좋은 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살살 소크라테스가 최초에 던졌던 문제. 좋은 삶이란 뭐냐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상태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요, 덕은 일반적인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레테르. 그럼 도대체 인간의 아레테르는 뭘까? 인간의 아레테르는 뭘까? 그럼 뭘 알아야 되죠? 인간의 아레테르가 뭘까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인간의 기능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인간의 본질 여러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인간은 유의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도구적 동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적어도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에요. 그렇죠? 자, 인간의 덕이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인간이면 인간한테 영혼이 있어요. 정신이라 해도 되고요. 영혼이 있는데 그런 거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자들은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그거 나중에 데카르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강아지, 개 보고 움직이는 기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자동인형이라고 그래요. 자동인형. 그리고 그건 이미 결정된 방식으로 존재하는 자동인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기도 천국에는 개가 없다라고 해요. 영혼이 있어야 천국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물 애호가들은 지옥을 가세요. 지옥에도 없구나. 지옥에도 없지. 영혼이 없으면 지옥도 못 가고 천국도 못 가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푸시케, 사이컬러지 할 때 푸시케 있잖아요. 왜 최초 그리스 신화에 인간들 만들어낼 때 흙을 빚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신이 숨을 불어넣었거든요. 그 숨이라는 뜻이 푸시케입니다. 이게 사이컬러지 할 때 어원입니다. 이게 원래 뜻은 숨입니다. 숨, 후 이렇게 부르는. 근데 신이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후 불어넣었어요. 그게 우리 영혼이 된 겁니다. 영혼이 된 거거든요. 다른 동물은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든 아리스토텔레스든 플라톤이든 간에 이게 인간의 고유한 본질이라고 보는데 요 안에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마음을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요 영혼은 여러 가지들로 구성이 돼요.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 보면은 욕구하는 부분, 식물적인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요 안에 이 영혼 안에 들어있는 이성이 있어요. 영혼 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신은 기능이에요. 다 작용을 하는 겁니다. 감각이라는 거 딴 게 아니죠. 감각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성도 이성적인 작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요 안에 이성 있는데 이게 인간을 다른 존재자들과 구분시켜주는 인간의 기능이라고 보는 거예요. 본질론이라고 보는 거죠. 본질이자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죠. 기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구실, 일이 있어요. 자, 이성이 인간만의 고유한 본질이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다라고 했으면 그 이성이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이성이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본질인 이성, 자,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상태, 이게 인간의 아르테예요. 자, 상태로서 이 상태는 최선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참된 지식과 기술을 소유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좋음을 실현하고 있는 상태, 따라서 덕은 좋고 유익한 것인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그 밑에. 그렇다면 요 이야기가 나오죠. 이성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자,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이성이에요. 인간의 아르테란 요 이성이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성이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식입니다, 인식. 이성의 일은 인식이에요. 무엇인가를 아는 작용을 하는 게 그 이성이에요. 이성의 기능은 인식이에요. 이성의 기능은, 자, 그 소피스트들과는 달리 소크라테스는 그 이성을 완전하기 위해 그 신적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인식로, 그렇죠? 우리가 완전한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완전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봤던 게 소크라테스예요. 자, 그래서 이성의 기능은, 이성이 수행하는 일은 인식하는 겁니다. 뭘 인식한다고요? 진리를 인식하는 겁니다. 이성의 일은 진리를 인식하는 것인데, 자,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뭘까요? 지식을 갖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식을 얻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성이 하는 일이죠. 이성이 하는 일이에요. 자, 지식, 단순히 독사, 그러니까 의견이 아니라 진리로서의 지식입니다. 보편적이고 영원불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지식을 얻는 일을 하는 게 이성이 하는 일이에요. 이성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때 이성에 의해 파악되는 지식이란 도대체 뭘까? 자, 일단은요, 물론 그 자연세계, 그러니까 우주자연, 자연 우주의 어떤 그 학문적인 관련되어 있는 학문적인 지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관심을 가졌거든요.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성에 의해 파악되는 지식이란 최선의 삶, 가장 좋은 삶을 필연적으로 보장해 주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그것에 따라야 되는 지식이죠. 그런데 이분이 참 재미난 게, 그래서 독사와 에피스테메의 구분이 나옵니다. 독사는 의견 이렇게 번역하고, 요거는 이제 지식, 참된 지식이죠. 그런데 이건 근거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거가 없는 것이고, 자, 요 에피스테메가 이성에 의해 파악된 그 진리죠. 참된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글을 보면 에피스테메라는 자리, 그 지식이라는 말이 들어갈 자리에 테크네라는 말을 써요. 지식이라는 말이 들어갈 자리에 기술이라는 말을 써요. 요 단어하고 요 단어를 막 이렇게 혼용했어요. 테크네, 테크놀로지 할 때 그거예요. 기술. 요거는 그야말로 지식,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요 단어를 막 혼용해 사용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제화공, 그 구두 만드는 사람 사례를 많이 사용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자, 그 훌륭한 구두 수선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한 구두 수선공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그 구두 수선공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구두의 최선의 상태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구두 있잖아요. 그 구두, 가장 좋은 구두 있잖아요. 그 가장 좋은 구두가 무엇인지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이 좀 이상한데 구두의 최선의 상태. 구두의 최선의 상태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지식은 언제나 실천적인 성격을 가져요. 왜 그렇죠? 우리가 구두 수선공, 저 사람은 훌륭한 구두 수선공이다. 구두 만드는 사람이다. 훌륭하다라고 얘기하죠. 아레테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냥 지식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식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때 구두의 최선의 상태와 관련된 지식은 실제로 그런 구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에요. 자, 이성에 의해 파악되는 지식이란 최선의 삶을 필연적으로 보장하는 참된 이성적인 지식이죠.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알미 실제로 그런 구두를 만들어내듯이 이 지식은 실제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영위하는 데 소용되는 것들이에요. 실천적으로. 하기 때문에 에피스테메와 테크네를 혼용했습니다. 이건 기술이다. 삶의 기술. 좋은 삶을 영위하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자, 보세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우리 아까 덕에 대한 정의를 했죠. 그리고 지식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최선의 삶을 필연적으로 보장하는 참된 이성적인 지식이자 삶의 기술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논리에 따라 덕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동일한 상태가 돼요. 덕을 소유한 상태와 지식을 소유한 상태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소크라테스한테 자, 덕 있는 삶이란 좋은 삶에 대한 최선의 삶에 대한 지식과 소위 최선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기 때문에 덕 있는 삶은 지식을 소유한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덕복일치. 덕복일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추가적인 결론들이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덕은 어떤 방식으로 획득됩니까? 결국 이성을 완전하게 해요. 우리 이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해서 인간으로서의 최선의 삶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과 기술을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덕을 소유합니다. 덕의 본질은 지식이니까. 다음에 덕 있는 상태란 이성을 완전하게 하여 인간으로서의 최선의 삶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과 기술을 알고 실천하는 삶이 덕 있는 삶이고요. 그게 덕 있는 삶이고, 다음에 덕은 교수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덕은 지식입니까? 지식이 아닙니까? 맨홈편에서 어떻게 출발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맨홈이 덕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가르칠 수 있는 건 오직 지식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사용했고, 그러면 덕이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이기 위해선 덕은 지식이어야 한다. 결론은요? 덕은 지식이었죠. 그럼 덕은 교수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수 가능해요. 그런데 이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소크라테스에게 의해서 가르침이라는 건 여러분들 왜 교육론에서 교과 교육론에서 덕목 중심 윤리학 교육론 있죠. 예를 들어 전통적인 인격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일정한 덕목들을 선정해서 그걸 학생들에게 주입하잖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덕은 교수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때의 가르침은 그런 주입이 아닙니다. 나중에 변정술 같은 거 보시면 그때 알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이끌어주는 겁니다. 스스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의 결론이 이겁니다. 자, 덕의 단일성. 덕은 하나이다. 소크라테스의 대화편,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쓴 건 아니죠. 플라톤이 썼는데 플라톤 대화편, 정기 대화편들은 소크라테스적 대화편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게 거의 그대로 쓰여져 있다는 이야기고, 중기로 넘어오면은 이제 대화자는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상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인데 어쨌든 소크라테스적 대화편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덕은 하나다. 이거 나중에 콜보우 같은 사람들이 가져다 인용하죠. 덕은 하나다. 그런데 정의다. 이 말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덕이 왜 하나냐. 용기, 절제, 관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덕이 하나일까?
자, 이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 이 말의 의미는 이미 우리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모든 개별적 득들은 전부 지식에 속한다는 겁니다. 모든 개별적 득들의 의미는 그 득들의 공통 본질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펄버그가 뭐 정의는 모든 개별적 득들의 이상적 형식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소크라테스 등론을 받아가지고 어떤 개별적인 덕목이 그것이 덕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지식에 속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덕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해 아까 지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최선의 삶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삶의 기술을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모든 덕의 본질이 지식이니까. 그렇죠? 자, 덕은 하나다라는 말은 근데 물론 요 말 자체가 이거 가지고 제가 봤던 논문도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네, 학자들끼리 나눠 싸웁니다. 학자들끼리 나눠서 이 말의 의미는 이거야.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이 말의 의미를 주장해놓고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뭐 아니야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걸 봤는데 그냥 통일해서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지와 덕이 일치하기 때문에 지덕 동일이기 때문에 소위 모든 덕의 본질은 지식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기 때문에 덕은 하나다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모든 개별적인 덕들은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 동일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 자, 그래서 덕의 단일성을 주장을 합니다. 덕은 하나다라는 말을 주장을 한다. 이해되십니까? 지덕일치. 왜 지와 달리 이야기하면 지식을 소유한 상태와 덕을 소유한 상태가 동일한 상태인지 이해되시죠? 자, 보통 이 수업은 한 1시간 정도 하고 10분 정도 쉬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